안녕하세요. 제 가슴을 찢어놓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42살의 평범한 남자, 지환입니다. 제 인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엇나간 적 없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교양곡 같다고 믿어왔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가장 빛나던 그녀 서연이와 결혼해 12년 동안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희의 집은 그 어떤 비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견고한 성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 평화롭던 제 인생의 악보에 섬뜩한 불협화음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현관에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즐기던 아내가 제가 처음 보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웬일이야?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 내가 잊어버린 기념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지환 씨. 그냥 가끔은 이렇게 꾸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기분 전환도 되고. 어때요? 나 예뻐요? 아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저는 순간 모든 의심을 거뒀습니다. 아, 아내가 이제 자기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는구나. 좋은 일이지. 저는 그렇게 애써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변화 뒤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제가 아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오붓하게 영화나 한 편 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왔어. 당신 좋아하는 치킨 사왔다. 우리 오랜만에 영화 볼까? 하지만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아내는 이미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치킨 봉투를 보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지환 씨?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네. 오늘 팀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져서 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회의하기로 했어요. 정말 급하게 잡힌 거라. 네. 요즘 부쩍 팀의식이 잦네.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연말이라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아내는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 홀로 남겨진 치킨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켰습니다.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전혀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어디에나 뒹굴던 아내의 휴대폰이 이제는 마치 1급 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내의 손에서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 화면을 감추기 일쑤였고 샤워를 하러 갈 때조차 욕실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의심에 확신을 찍어준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독한 몸살 감기로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파 일찍 퇴근했습니다. 텅 빈 집,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고객과 저녁 약속이 있다던 아내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스며든 차가운 밤 공기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아내는 비에 젖은 채 지친 기색으로 들어섰습니다. 많이 늦었네. 걱정했잖아.
비 때문에 차가 너무 막혔어요. 고객이 어찌나 안 놔주던지. 아, 피곤하다. 일단 씻을게요. 아내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 곁을 스쳐 욕실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코끝을 스친 것은 아내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늘 익숙했던 포근하고 부드러운 비누향 대신 제 존재를 밀어내는 듯한 낯설고 농염한 향수 냄새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건 우리 집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비밀의 향기였습니다. 아픈 남편을 걱정하는 눈빛 대신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당혹감과 황급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불안한 눈빛. 그날 밤 저는 뜨거운 열에 들떠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이 밤새도록 저를 고문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가 함께한 12년인데.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머리로는 부인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남자의 직감은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의 견고했던 성이 바로 그날 밤부터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저를 괴롭히던 지독한 열은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의 통증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이미 일어나 화장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불안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제 심장을 더욱 차갑게 식혔습니다. 일어났어요? 열은 좀 내린 것 같네. 얼굴이 한결 편해 보여. 응. 이제 괜찮아. 푹 자서 그런가 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질문들을 애써 삼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을지, 제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었을지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겠지요. 다행이다. 난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해요. 약 잘 챙겨 먹고 오늘 하루는 푹 쉬어요. 알았죠? 아내는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어젯밤 그 낯선 향수 냄새를 희미하게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세상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안개 속에서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출근하는 척 평소처럼 집을 나섰지만 제 차는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처 없이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 속에서 저 혼자만 멈춰버린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열쇠가 될지라도. 점심시간을 핑계로 다시 돌아온 텅 빈 집.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내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였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달아두었던 그것이 이제는 제 결혼 생활의 존폐를 가를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싸늘한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의 차문을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꽂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요동쳤습니다. 정말 확인해야 할까? 한번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짧은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미 제 손가락은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아내의 차 내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생전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벽돌 건물들, 인적 드문 어두운 골목. 여기가 어디지? 저는 초조하게 영상을 빨리 감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췄고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은 멀리서 봐도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왕을 모시는 기사처럼 조수석으로 걸어와 아내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내를 향해 그가 몸을 숙였고 너무도 다정하고 동시에 이 여자는 내 것이라는 듯한 소유욕 가득한 입맞춤을 아내의 이마에 남겼습니다. 그 얼굴, 뇌리를 스치는 그 얼굴은 아내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 태양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낡은 앨범을 정리하다 그의 사진을 보며 무심하게 뱉었던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 태양이. 연락 끊긴 지는 100만 년은 됐지. 그 말이 이제 와서 저를 기만하는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번쩍이는 외제, 스포츠카, 아내를 향한 그 당연하다는 듯한 입맞춤. 그 모든 것이 제 12년의 믿음과 자존심에 내리꽂는 치명타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눈앞에 노트북 화면이 흐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뜨거운 눈물이나 분노의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냉정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무서운 평온함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녀의 거짓말을, 변명을 나는 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가. 따지지 않겠다.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 지금 내가 아는 척하면 그들은 증거를 없애고 더 교묘하게 나를 속이려 들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어설픈 분노로 모든 것을 망치지 않겠다고. 대신 완벽하고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를 시작하겠다고. 착하고 순진한 남편은 바로 어제 죽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 착하고 순진했던 남자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였다. 저는 단지 그들을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내 심장의 모든 파편 하나하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복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차갑게 식혔고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이성과 계획만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는 인터넷을 통해 초소형 GPS 추적 장치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복수의 첫 번째 무기를 손에 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대한 자상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동네에 차량 도난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고. 당신 차가 걱정돼서 작은 위치 추적기 하나 달아놨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게. 안전이 최고잖아. 어머, 정말요? 지환 씨는 정말 꼼꼼하다니까. 괜한데 돈 쓴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마음이 놓이네.
아내는 제 걱정이 진심이라고 믿는 듯 감동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속이 뒤틀렸지만 저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제 휴대폰 속 지도에는 아내의 배신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아내의 동선은 변명의 여지 없는 외도의 증거를 완성시켰습니다. 평일 대낮에 인적 드문 카페에서의 밀회, 주말에는 교회로 떠나는 드라이브, 그리고 마침내 제 모든 의심의 종지부를 찍은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의 오후. 저는 그 호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호텔 정문으로 나오는 두 사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제 카메라에 담는 동안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단순한 불륜남녀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 완벽한 각본을 원했습니다. 저는 태양을 아내에게 집착하는 위험한 스토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계획은 장모님께 드리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장모님, 저 지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서연이한테 무슨 일 없나요? 며칠 전부터 애가 부쩍 불안해하고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해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이고, 지서방. 그게 무슨 소리야. 어쩐지 요새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니.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아이고, 걱정되네. 장모님은 제 걱정을 그대로 믿었고 곧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은 아내의 가장 친한 회사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우연히 마주친 척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은 서서히 싹을 틔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차에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식의 애매한 내용이 적힌 익명의 쪽지를 남겨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내는 완벽하게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걱정의 말을 듣고 실체 없는 증거까지 보게 된 아내는 정말로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와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다며 눈물까지 글썽였고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하는 자상한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아내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 저는 사진작가로 일하는 친구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친구는 분노하며 기꺼이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그들이 만나는 모습을 찍되 마치 태양이가 아내를 억지로 붙잡거나 애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각도로 촬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안전을 핑계로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거 당신 키홀더 받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버튼만 눌러. 녹음 기능이 있거든.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지환씨, 정말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정말 감동이에요. 고마워요. 아내는 제 치밀함에 감동하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녹음할 장치를 스스로 몸에 지니게 된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모든 덫은 설치되었습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주인공인 저의 아내는 스스로 파멸의 무대 위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마침내 기다리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차에 부착된 GPS는 그녀가 친구와 쇼핑을 간다던 말과 달리 연인들을 위한 최고급 교회 리조트로 향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친구 민준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포옹하는 빼도 박도 못할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내의 키홀더에 매달린 그 작은 녹음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헤드폰을 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제 귀로 흘러 들어온 것은 지옥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12년간 사랑했던 아내의 달콤한 목소리와 태양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멍청한 남편, 바보 자식이라 부르며 킥킥거렸고 제가 만들어준 스토커라는 가짜 방패 뒤에 숨어 미래를 즐기는 상황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버지의 회사, 즉, 제 위치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SPA84, 녹음된 태양의 목소리, 그 멍청한 놈한테 최대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회사 지분 이야기까지 나오게 슬슬 구슬려봐. 그 다음엔 그냥 버리면 그만이야. SPACAEL. 이 녹음된 서연의 목소리, 웃음소리. 알았어요. 안 그래도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죄책감 들 정도로. 정말 자기가 날 지켜주는 백마탄 왕자님이라도 되는 줄 안다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는 입을 틀어막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심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양가 가족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 그리고 장인, 장모님과 처남 부부까지 총 9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스토킹하던 범인을 잡았고 모든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피해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창백해 보이는 옅은 화장까지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찍어준 사진들을 큰 TV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사진들을 해석하며 마치 태양이가 서연이를 강압적으로 위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서연이를 억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공포에 질려 뿌리치는 모습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분노했고 아내를 향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어깨를 떨며 눈물을 글썽이는 신들린 연기를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형이 미간을 짚으며 입을 연 것입니다. 지환아. 근데 사진이 좀 이상하다. 재수씨가 막 억지로 끌려가는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는 형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제대로 봤어.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토킹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야. 저는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와 동정으로 가득 찼던 거실에 제 아내와 태양의 웃음소리,
저를 조롱하는 저속한 대화,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장인어른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게 달아오른 얼굴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아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피해자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배신자의 맨얼굴이 모든 사람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던 그 순간 거실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거실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의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서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희끗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야. 지환 씨, 제발.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요. 서연은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이미 산산조각 난 신뢰를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저희 어머니는 차마 서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고 늘 딸을 자랑스러워하시던 장인어른은 말없이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경멸과 깊은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목이 잠긴 목소리로 서연아, 내 입으로 말해봐라. 이게 다 사실이냐? 아내는 대답 대신 울음만 터뜨렸고 그것이 모든 것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이 비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리기 위해 모두를 향해 그리고 제 배신자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연 씨와 이혼할 것이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승리는 명백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연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제게 박았던 비수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일어나, 서연 씨. 당신 입으로 나를 멍청한 남편, 착하고 지루해서 재미없는 남자라고 했지. 그런 하찮은 남자에게 당신이 지금 무릎을 꿇고 빌 가치가 있기나 한가? 그 후의 법적 절차는 제 예상대로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녹음 파일은 그 어떤 변호사의 변론보다 강력한 증거였고 판사조차 혀를 차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태양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보내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돈으로 이 치욕을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만인 앞에 망신당하는 꼴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끝까지 가시죠.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양은 거액의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 추악한 스캔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명성과 경력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추락은 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들었겠다고 위로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모든 경멸과 동정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비수는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저에게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2번 다시 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완벽했습니다. 명예, 직업, 그리고 그녀가 기댔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연결된 통화 너머로 힘겹게 내뱉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 지독한 인연의 완전한 끝을 맺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화려하고 당당했던 서연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 푹 꺼진 눈,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환 씨, 잘 지냈어요? 나는 매일 지옥 속에서 살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커피잔만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 그 후에 이제 와서는 너무 늦었어. 이 길은 당신이 직접 선택한 길이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당신 혼자 져야 하는 거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기회는 정말 없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절대.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지켜주던 가여운 피해자가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에 새겨진 영원한 배신자일 뿐이야.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 그것이 우리 둘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숨막혔던 집은 이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상쾌하고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에 몰두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배신이 남긴 고통은 이제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어 제 인생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음을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아직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진심으로 저의 성실함을 알아봐주고 서로의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씁쓸한 교훈을 남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침묵과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요. 제 길고 아팠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